네, 서울 아파트 매매 네. 평균 가격이 12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많이 비싸죠. 네. 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될 텐데 네네. 지금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전문가들도 보통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강사분들이나 투자로 말고 실거주라면 그래도 한 채는 사야 된다. 이런 말이 보통적인 센텐스거든요. 맞아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예, 거죠? 한 1, 2년 정도라고 하면 사실 뭐 서울 기준에서 괜찮다. 뭐 실거주라면 어차피 실거주가 주는 그런 만족감은 따로 있거든요. 투자 가치와는 별개로. 안정감이 있죠. 그쵸. 안정감도 있고 내 직장이나 내 아이나 뭐 이것저것을 통틀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자체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봤을 때는 약간 수치가 아무리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올라타는 것보다. 그리고 약간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내년 5월까지 갈 건데 결국에는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물론 실거주를 포함한 투자는 매물이 쌓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매물이 빠지고 있을 때 들어가야죠. 특히 수도권이면 뭐 인천, 경기, 서울 다 그렇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주택자 눈으로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5억 원짜리가 지금 15억이 돼서 이전처럼 양도세 중과로 팔아버리는 것보다 5억 원짜리가 10억이 돼서 기본세율을 파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중과가 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5억이랑 10억이면 5억 차이잖아요. 5억을 내려서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더 큰 상황이라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이게 내년 5월까지잖아요. 네. 내년 5월까지 추이를 살피셔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만약 내 집 마련 꼭 해야 되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이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이제 좀 저평가된 지역을 많이 네. 찾으실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네. 싼 지역들 그런 그래도 지역 싸죠.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반년 정도는 하락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나 서울 중심부의 똘똘한 한 채라고 보는 지역이 아닌 경기도의 약간 상위 지역이나 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작년 10월 대비해 봤을 때 한 15에서 20% 정도 빠진 구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반도체로 먹고 살잖아요. 네. 전 그래서 영통 쪽은 그래도 지금은 25평 계단식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구축 한 20년 된 구축이긴 하지만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도 이제 속속 들어서고 있고 또 시세 자체가 6억보다 미친 뭐 4, 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6억 미치면 보금자리 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거기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통 옆에 있는 동탄은 어떨까요? 동탄이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연계된 데는 전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또 문제점은 지금 당장은 어차피 매물이 쌓이고 있는 지역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우선 남겨놓고 경기도에 그동안 이제 요거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경기도 지역이 딱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부터 굉장한 속도로 올라간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만큼 왜냐면 저는 결국엔 집값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급격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몇 배가 되는 상승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으나 현재 자체에 버블은 껴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빠졌을 때 들어가는 부분 또는 현재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 시세 자체가 한 1년이나 2년 전 금액으로 회계하는 금액이라면 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경기도의 공급 물량도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평균 전도고. 근데 가능하시면 서울이 저는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건 서울이 공급량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앞으로. 왜냐면 2023년에 지금 잡아놓았던 공급량 26,000세대 이것도 거기에 둔촌주공이 12,000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빠지다 보면 이게 하염없이 공급량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약이 없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기약이 없이 밀리기도 하고 워낙 그러니까 서울은 1년에 그래도 한 5만 세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아예 서울로 그냥 가시는 게 어차피 경기도에 사신다는 부분 자체는 뭐 서울에서 밀려날 수 있긴 하지만 서울에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럼 2002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런 시그널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매물이 쌓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매물이 쌓이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매수세가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매물이 쌓였는데 매수세가 있어야 그 매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이제 8월부터 DSR 이제 그 3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LTV에 대한 관련 공약은 있었지만 DSR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DSR을 제대로 안 풀어준다라고 가정했을 시에 앞으로 이제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럼 결국 이 매수세가 또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많이 올랐던 거는 1, 2년 전에 2030 그런 시기가 영끌을 해서 말 그대로 패닉 바잉을 하는 현상이 굉장히 컸어요.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뒤에 받아주는 부분이 약간 DSR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은행 쪽이나 금융감독원이랑 연결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풀어주는지에 대한 부분. 아, 네. 그럼 대출 네. 유무에 따라서 대출 좀 유무에서도 차이가 네.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현재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앞으로 하락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중과 유예가 굉장히 하락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팔 테니까. 빨리빨리 팔고 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과가 되냐는 데 차이는 굉장히 너무 크거든요. 30%가 붙었다 안 붙었다 차이는.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하면 아마 더 가속화될 거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하락장은 아니고 보합이나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내 물건을 언제 가장 좋게 팔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시기 자체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5월에 이제 끝나니까. 네. 물론 내년 5월에 이 중과 유예가 끝나고 이게 어차피 시행령만 바꿔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은 거라서 사실은 뭐 국회의원의 뭐 이렇게 법안 발의가 필요 없거든요. 대통령의 시행령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또 1년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거네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추이를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1주택자는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지금이? 갈아타기요? 네. 갈아타기도 자기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사실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물건을 팔고 또 새로운 물건이 당연히 더 비쌀 테니까. 왜냐면 갈아타기가 하위 갈아타기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려나는 게 조금 더, 아니라 네, 좀더 좋은 내가 내 데로 생활을 가야죠. 위해서 좀 더 이제 상위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인데 상위지역으로 갈아타기에는 사실 지금 규제 자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대출액도 굉장히 많이 막아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나 아니면 자기 근로소득을 통해서 충분히 갈아타기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물건을 통해서 갈아타시는 거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공급은 없다. 왜냐면 서울에 공급이 진짜 많이 잡혀 있으면 갈아타기도 위험하죠. 갈아타기도 위험한데 지금 상황에서 싼 금액으로 서울을 잡을 수가 있다라면 서울의 벽은 좀 더 견고해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이 좀 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땅이 때문에. 없어요. 땅이 없고 건축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밀리고 있고 결국엔 집은 다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염없이 이거는 뭐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네. 가능하면 서울 쪽으로 오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인천, 경기인데 인천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량이 꽤 있어요. 예, 거의 2배 정도 있고 경기는 공급량이 거의 수요량처럼 되어 있긴 한데요. 서울은 공급량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비교해봤을 때도 서울의 주택수가 적긴 적습니다. 3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괜찮아요. 한 380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여타 뭐 지방도시라던가 광역시가 한 450에서 뭐 49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인 공급량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만약에 갈아탄다고 네. 했을 때 보통은 대출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출 제약도 좀 있고 네. 규제도 좀 있을 거고 네네. 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갈아타기를 하신다는 부분이 네. 혹시 그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수도권. 네. 이 수도권의 시세가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 여기가 두 개가 좀 묶여서 네. 따지고 보면 뭐 시장이 약간 하락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량이 워낙 많고
또 서울이랑 사실 광역시 자체의 시세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올랐어요. 사실 수도권 자체는 2013년부터 올랐고 광역시도 대전이라던가 나머지 그러니까 울산이랑 부산은 그래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간 지역 경기에 따른 하락장이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이랑 똑같이 연계돼서 다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래 오른 상승장에서 들어가시는 것들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 그럼 생각입니다. 수도권도 비슷하게 수도권도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여기도 네.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오히려 네. 지금은 뭐 지방 투자를 우선 하고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2014년, 15년부터 19년까지 하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과는 디커플링 돼서 하락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좀 지금 시기에는 거기에 치중을 하고 수도권 광역시가 떨어지는 걸 봐서 연계를 통해서 넘어가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려면 대출도 꽤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갚을 생각도 그쵸. 많이 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해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긴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그거 집이 주는 자기 만족이잖아요. 맞아요. 집이 주는 자기 만족이라서 뭐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갈아타기를 통해서 넘어가시는 것도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가용하는 여력이 너무 없으신데 무리하게 넘어가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에 네. 맞게끔 네.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무리한 대출 받는 네, 것보다는 오히려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그렇죠. 부담이 커질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내 집 마련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네. 공통적인 바람이 네네네. 살기 편한 곳 네. 플러스 시세 차익도 있는 곳일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네.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저평가되고 네. 살기도 편한 곳 네.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자라고 하시면 사실 이런 시세의 추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 강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세에서 약간 선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긴 한데요. 내가 미래를 좀 알 수 있다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후행성만 보잖아요. 네. 실거래를 떴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한 달 정도 전의 지나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강도로 봤을 때 뭐 과거 뭐 100을 넘어가고 200을 넘어가고 이렇게 화랑장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사실 하락이 되게 짙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약간 끝나는 걸 보시고 왜냐면 분명히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고 있다가 네. 결국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 전에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뭔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남들이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 늦었을까봐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좀 늦었을까봐 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늦은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리스크를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건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차라리 내가 지금 늦게 올라가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느니 그동안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 흐뭇하게요? 잡을 수 있으니까? 그쵸. 더 그렇게 오히려 내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공급도 많이 줄은 시기고 그 다음에 시장 강도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시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옆에서 누가 뭘 한다라 그래서 나도 뭘 해볼까? 이런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 집 마련을 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네.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그 사람들이 이제 네. 봐야 될 지표 같은 거나 아니 네. 아주 기초적인 정보 같은 거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사실 네. 아무리 부동산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데이터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걸 다 돈으로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될 정보들인데 무료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그런 어플들, 그 다음에 호갱노노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리미엄 버전으로 유료가 있지만 무료 버전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다 보면 뭐 매물의 양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이클도 볼 수 있고요. 공급량, 수요량 이것도 요새 아무리 불인이라고 해도 다시 다 압니다.
당장 내년에 평균 수요량보다 뭐 2배, 3배가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해서 들어가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어느 정도 공급은 끝나고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지금 실거주라고 하시면 사실 투자량은 좀 별개일 수 있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실거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봤던 그 사이클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분명히 금매가 생길 거거든요. 좋지 않은 지역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공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내 상황에서 적용시키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아무리 누가 휘황찬란하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 매물을 얼마나 찾느냐, 얼마나 그거를 생활적으로 습관화들이느냐, 이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그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관심 있는 예, 지역을. 이게 네. 처음이야 어렵지 계속 보다 보시면요,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그 단지에 시세가 여기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5천 싼 게 나왔네? 3천 싼 게 나왔네? 이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임장도 가보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는 공부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 뭐 대학교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직접 찾아보고, 왜냐면 누가 내 옆에서 물건을 계속 찔러주지 않는 이상은 실제 그쵸.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누가 내가 물건을 이렇게 찔러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상승장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하락장이면 오히려 물건을 주는 것도 주는 사람이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계속 찾으면서 실제 내가 이 단지를 이 정도 금액에서 봤는데 싼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달려가서 한번 내부 상태를 보시고, 특히나 요새는 싸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3, 4천, 4, 5천도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올 리모델링 한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눈으로 보신 다음에 리모델링도 대연인데 불구하고 금매다 이러면 뭐 충분히 저렴한 게 맞으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실거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금매가 나오게 되면 네. 점점 더 싼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 기대감보다 오히려 내가 네. 좀 관심 있게 쳐다보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이 그래서 선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네요. 10%에서 20% 정도? 뭐 KB 시세에서 실거래가 된 거 부분에서 네. 10에서 20% 빠진 금액이라고 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패닉적으로 던진 물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10에서 20%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이 정도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원래 집값이 여러분들 그 오르는 것 자체는 집이 물건이잖아요. 네.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왜 오르냐고 보면 현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M2 광의통화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M2 광의통화량 지수나 그 다음에 모든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시가총액, 모든 가격을 더한 그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다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M1 통화, M2 통화 해서 그 다음에 KB 지수 네. 요 세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세계 지수가 비슷하게 그쵸? 움직이는 거군요. 비슷해. 그냥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M1 자체는 뭐 예금은 우리가 지금 통장에 있는 금액이라서 바로바로 시중에 내가 OTP를 통해서 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가용금액이군요. 그렇죠. 가용금액이죠. M2 자체는 광의통화량에서 이거보다 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정도 묶을 수 있는 적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 M2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 M2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풀린 유동성이 3,500조 정도 돼요. 네. 그럼 예전에도 보면 이 시가총액,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한 그 정도라고 했으면 보통적인 버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한 5,0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약간의 버블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해봤자 전 그래서 한 20% 잡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20% 떨어진 금액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까. 왜냐면 결국엔 그건 M2랑 비교해봤을 때 맞는 선이긴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물건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못 사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싸긴 한데 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좀 더 떨어졌을 때 사야지.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파트에 좋은 건 뭐냐면 기본 근본이 되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는 분양가잖아요. 네. 분양가에서 피가 붙건 말건 그거의 차이인데 분양가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죠?
분상자지 네. 않는 이상은 떨어지진 그쵸. 않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25평 자체가 이미 9억, 10억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분양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큰 하락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통 해요. 과거 대비해 봤을 때 강남 지역도 50%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버블 상태가 굉장히 네. 컸었고 지금도 버블 상태가 크지만 그때는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음. 지금이랑 다릅니다. 그거랑 베이스로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